글쓰기는 창의적인 사고에서 시작한다.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에서 이제 나온 동영상인데 한 20분짜리거든요. 그 준비한 내용인데 한번 잠깐 듣고 텍스트는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됩니다.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생각하고 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도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비판적이라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타인의 주장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무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거나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적합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따져보지 않는 대학생이라면 무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발상과 열린 글쓰기의 필자가 되려면 우선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만 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탐구의 도구로서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대학 교육에서 무지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를 획득하게 해주는 힘이며, 이것은 고등 지식인으로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산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 발상과 관찰력 기르는 방법, 브레인스토밍이란 무엇인지,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 글쓰기, 그리고 열린 글쓰기 시대와 대학생의 자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잠깐 언급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 쓸 때 대학생으로서의 글 쓸 때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잠깐 들어봅시다.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고 나면 글쓰기에서 창의적 발상과 관찰력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브레인스토밍의 개념 및 그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아이디어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주장과 아이디어를 잘 평가하기 위해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고 또 다른 가능성이나 대안들, 그리고 다른 선택지를 창의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사고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 훌륭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서 잘못된 점만 찾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시된 것 이외에 다른 점들을 고려하고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대안적인 틀을 상상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쉽지만 사실은 실제로 창의적인 발상 그런 내용을 제시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인들을 보세요. 야당과 여당 이렇게 볼 때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면은 그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여당을 견제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비판하고 지적은 누구든지 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으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비판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그게 훨씬 더 창의적인 비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비판만 남발해서는 곤란하다는 거, 우리 정치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죠? 이번 학습에서는 글쓰기에 있어 필자에게 창의적 발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와 범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생각을 나타냄 또는 그 생각입니다. 유의어로는 착상, 아이디어, 구상, 생각, 착안 등이 있는데요. 즉, 구상하거나 착상할 때 필요한 아이디어로서의 생각이 발상의 본래적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로서의 생각인 발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독특한 체험이 녹아있는 맹아적 생각덩어리가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발상은 좋은 글감을 유도하여 글쓰기의 첫 발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발상은 대상에 대한 개성적 착상이므로 글쓰기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미정형의 말랑말랑한 생각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연상이나 마음의 지도 그리기를 통해 자신이 표현하려는 소재의 윤곽이나 단상들을 정리하는 것은 발상을 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발상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릴 때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글쓰기에서도 발상이 중요한데요. 좋은 발상이란 머릿속에서 상상만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투적인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롭고 독창적인 인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온몸의 발상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발상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귤에 대해 표현하고자 한다면 숱하게 많은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를테면 노랗다라는 색깔을 중시하는 대답, 시다 달다처럼 미각적 체험을 드러내는 대답, 귤보다 사과를 더 좋아한다는 가치 판단이 섞인 대답, 한라봉 등 품종 비교로 표현하는 대답, 배와 사과처럼 과일의 일종이라는 대답, 제주도 등 지역을 떠올리는 대답, 오렌지족 여성 혹은 남성을 떠올리는 대답, 입안에서 달콤새콤한 감촉이 귤의 매력이라는 식의 대답 등 그야말로 무수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답이 글의 실마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다양한 떠올림 속에서 발상이 무르익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몸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요. 즉, 자신의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의 오감각을 활용하여 지식과 체험, 직관과 상상력 등을 덧붙여 다양하게 생각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원동력으로서 발상을 숙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예문을 읽어보세요. 잠깐 멈출까요? 읽을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죠? 정성호 시인의 칼럼 모든 벽은 문이다 라는 글에서 제시한 겁니다. 앞의 글은 정호승 시인의 칼럼 중 한 부분입니다. 인생의 벽과 문을 독수리의 삶과 죽음의 벽과 문에 비유하여 삶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 필자의 예시에 명백히 드러납니다. 발상이란 이렇듯 일상의 체험이 녹아 있어야 공감과 울림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소유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자신의 글에서 밝혔듯이 무소유의 첫 발상은 독서 체험이나 난 키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쓰인 글은 소유욕의 문제, 무소유의 실천이라는 주제의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스님의 발상은 비폭력 평화주의자인 간디의 삶에 대한 독서 체험으로부터 시작되어 난을 키웠던 개인적 체험이 소유욕과 연결되었으며 나아가 인간의 역사에 대한 사유로 확장되고 나중에는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무소유의 본질적인 의미를 성찰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온몸으로 발상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중요합니다. 세심한 관찰 없이 온몸으로 발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신이 쓰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세밀하고 꼼꼼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때 관찰은 그냥 대충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의 움직임이나 상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관찰은 흔히 과학적 인식의 도구로 강조되지만 글쓰기에서도 관찰이 중요합니다. 관찰은 호기심이 전제돼야 하며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동반될 때 관찰하는 행위가 창조적 발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관심과 애정의 크기가 커질수록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 처음과는 다른 새로운 성찰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죠. 관찰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어떤 날 관찰한 거하고 또 며칠 지나서 또 새롭게 관찰했을 때하고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걸 새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깨달음,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는 그런 성찰적 관찰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래의 예문을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예를 들면 시계에 대한 글을 쓰라는 과제가 주어졌다면 누구든지 시계를 살펴보겠지만 그냥 대충 보아서는 시계를 속속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시계의 초침, 분침, 시침, 숫자 1에서 12, 유리 덮개 등을 기록하는 것만이 관찰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 시간 동안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초침의 움직임, 분침의 움직임, 시침의 움직임이 제공하는 동일성과 차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움직임이 전하는 미세한 차이의 의미를 분석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계는 왜 둥근 모양이 주종을 이루는지, 손목시계나 벽시계의 차이는 없는지, 내 마음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인지, 그의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시계 뒷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시계를 분해해보고 다시 조립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 검토가 시계를 관찰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관찰은 시계에 대한 관심과 애정, 즉 대상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렵고, 다양한 관찰은 대상에 대한 자신의 직감적적 체험과 맞물려 새로운 이해와 통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술평론가이자 작가인 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문에서 조선시대 학자의 말을 빌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재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발상과 관찰의 힘은 바로 대상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에서부터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전환을 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다양한 직급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창의적 발상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요구하는 발상의 전환이란 상식을 깨라, 고정관념을 뒤집어라, 역발상을 하라 등의 뒤집어 보기, 새롭게 보기, 다르게 보기, 삐딱하게 보기 등 기존의 관점과 다른 새롭고 독창적인 발상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독창적 발상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세심한 관찰입니다. 세심한 관찰은 사물의 표면을 꿰뚫고 본질에 육박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심한 관찰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발칙하게 상상해야 합니다. 젊음의 특권은 불굴의 도전 정신이 있죠. 사물이나 대상을 무비판적으로 소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발칙한 상상으로서의 발상과 관찰입니다. 그 다음 무조건 딴지를 걸어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물음표를 던짐으로써 문제의식을 확장하는 방법들이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 됩니다. 아래 재미있는 광고 문구를 이용하여 패러디한 시를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패러디한 거죠.
앞의 시는 대기업의 광고 문구를 이용하여 패러디한 뒤 지구를 파헤치는 대기업의 생각 에너지가 지닌 허상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생각 에너지는 지구를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는 친환경적 태도에 있음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강조하는 좋은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주제의 기초적 요건은 글로 쓸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자, 주제를 이제 그 담당 교수가 정해줬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학생, 수강생 본인 스스로 주제를 정해라 할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자신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에 맞추어야 되죠. 쓰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부족하고 자기의 능력에 맞지 않는 주제를 또 과욕을 부리면 좋은 글쓰기가 좀 이루어지기 힘들죠.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볼까요? 사실 글의 주제는 삶의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에서 형이상학적인 관념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소재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의 글로 쓸 만한 가치가 있어야만 주제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사소한 일일지라도 인생에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주제가 될 것이고 아무리 심각한 사상일지라도 삶의 진실과 관련이 없다면 좋은 주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주제를 잡기 위해 처음 해야 할 작업은 주제와 관련된 연상과 열린 글쓰기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주제와 관련된 연상을 가능케 하는 브레인스토밍의 개념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글쓰기 전 단계에서 글감 마련의 방법으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기법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두뇌와 폭풍의 합성어로 폭풍이 있는 데처럼 머릿속에 켜켜이 쌓인 정보나 지식, 경험, 기억 등을 흔들어 깨우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을 활성화시켜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필자가 주제와 집필 목적을 분명히 한 후에는 주제 전달에 유용하게 사용될 근거와 사례들을 충실하게 갖추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게 되면 글쓰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까 우리가 그 학생이 쓴 우리 텍스트에서 쓴 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했지만 근거와 사례가 중요합니다. 그 근거, 사례만 있어도 안 되고 이 근거와 사례가 동시에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인다. 근거와 사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죠. 메모의 형태에 구분이나 제한을 두지 말고 메모하는 내용이 브레인스토밍 목적에 적절한지, 유용한 정보인지 등의 판단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간단하게 메모할 경우 나중에 본인이 다시 읽을 때 무슨 내용을 적었는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너무 짧은 메모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이 소주제 발견에 좋은 방법이란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글쓰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또는 집필의 목적을 분명히 한 후에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봅니다. 제재와 관련한 최초의 질문은 복수의 하위 질문으로 나누어 보고 무엇이, 왜, 어떻게 연쇄된 질문으로 전개하여 봅니다. 또한 배경 지식으로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을 살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글의 제재가 다이어트이고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과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리려는 것을 집필 목적으로 정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주제 탐구를 위하여 다이어트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어원을 살펴볼 수 있고 그와 함께 다이어트라는 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들, 그 방법들이 갖는 다양한 특성, 목적에 따른 다이어트법, 다이어트를 위한 특별 노하우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다이어트의 의미와 실태를 조사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경우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경우의 비율과 정도를 찾아볼 수 있고, 성공적인 경우의 방법과 부정적인 경우의 원인은 무엇이고, 부정적 결과의 양상과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가 많은 여성들의 어떤 소비의 관심사를 끌고 있지만, 사실은 원적으로 볼 때 이 다이어트는 건강과 관련된 거거든요.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다든지, 운동하고 노력해서 힘들게 다이어트 하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인데,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쉽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약물에 의존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실제 의원 다이어트의 어떤 의원과는 전혀 거리감은 그런 다이어트 방식이죠. 그죠? 이러한 과정에서 올바른 다이어트법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와 대안이 서서히 마련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주제 탐구 활동을 통해 필자는 다이어트가 무조건 살을 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체중 조절 또는 체질 개선 등의 건강 문제와 아름다움 추구라는 다양한 목표를 위하여 식이요법을 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다이어트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본인에게 맞는 다이어트법을 찾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주제 탐구 활동은 지필 전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는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정보나 자료를 폭넓게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자신의 경험, 지식, 사고, 감정 등 주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불러일으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자 혼자 머리 굴리기 작업을 하기도 하고, 주제와 관련한 핵심어들을 중심으로 정보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할 때 적용하면 도움이 되는 방법은 낱말이나 구, 문장의 형태를 가리지 않으며 다다익선이라는 마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거침없이 적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적절성이나 유용성을 판단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제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현대 과학기술 발달의 결과로 점차 잃어가는 인간미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글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브레인스토밍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기술은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편리성과 간편성을 강화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편지, 정보, 도보, 전화와 같은 과거의 통신기술과 전화, 편지, 인터넷, 휴대폰, SMS, 메신저, 팩스 등 현재의 통신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요즘에 공중전화 박스 보기 힘들죠? 현지 실제로 쓰기로 쓰는 사람 별로 없죠. 너무 급변하니까.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그 발전한 과정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한 핵심 문제를 자유롭게 나누어 나가면서 그 조각들로부터 다시 사고를 가지치기 할 수도 있고, 평범한 소재와 진부한 전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요 화두에 대해 이례적이고 독특한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들을 의도적으로 분석하고 차별화해 보거나 다양한 것들 속에서 유사관계, 동일성 등을 식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으로 열린 글쓰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혼자 머릿속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지향합니다. 정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특정한 성격의 정보에 생각이 맴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필자 스스로 발상을 전환하기 위해 기타 인터넷 등의 각종 정보를 두루 살피면서 아이디어를 생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정보 검색을 병행할 때에는 글을 흥미롭게 시작하기 위한 서두어의 아이디어나 의미 있는 통계 또는 인용이 될 만한 정보를 함께 메모해 둔다면 집필 과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근거와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 자료나 이런 걸 활용하면은 그 글이 좀 더 명백하고 조금 더 이제 논증이 될 수 있는, 그죠?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글쓰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으로 열린 글쓰기 시대와 대학생의 자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글쓰기는 특정한 전문가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글을 써서 발표할 수 있는 열린 글쓰기의 시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웹사이트에 블로그를 만들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칼럼, 비평 에세이, 취재 기사 등을 적극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한 편의 글을 가지고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한 공동의 창작물에도 도전하며 타인의 댓글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수정하거나 타인의 생각을 더 첨가하여 이야기를 확장시키거나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나아가 열린 글쓰기는 원텍스트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이제 그 부분은 생략합시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아이고 벌써 53분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텍스트는 텍스트 45쪽, 다음 시간에는 45쪽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 45쪽까지 했거든요. 우리가 개요 지금 작성과 관련해서 직접 글 쓴 학생의 글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분석하면서 잘못된 점, 조금 보완할 점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른 또 학생의 글을 또 보고 우리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